이준 리준은 12살 소년이었다. 그의 삶은 화정후와 팅 마을의 고요한 품속에서 한 폭의 수채화처럼 흘러갔다. 경상남도 어딘가에 자리한 화정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민속 예술 전통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굽이굽이 흐르는 화정천 후와 팅추안과 뒷산을 감싸 아는 소나무 숲은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다. 이준은 그 속에서 여느 시골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지만 그의 내면에는 남다른 열정이 숨쉬고 있었다. 바로 그림이었다. 오후가 깊어지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는 무렵, 이준은 늘 그랬듯이 마을 뒤편 화정천 물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잔잔한 수면에 부서져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 숲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레방아 소리와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노랫소리만이 그의 고요한 세계에 침범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이준의 손에는 닳고 다른 연필 한 자루와 너덜너덜해진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붓 대신 연필로, 물감 대신 흑백의 선으로 눈앞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었다. 스케치북 위에는 방금 나뭇가지에 앉았다 날아간 참새 한 마리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깃털 하나하나의 결, 작은 발톱의 모양, 심지어 녀석의 눈에 담긴 호기심까지도 그의 연필 끝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넘어 대상의 영혼까지 담아내려는 듯 집중했다. 주변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그의 시선에서는 그저 지나치는 것이 없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깊은 희열을 느꼈다. 그의 부모님은 농사일에 바빠 아들의 예술적인 재능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준이 다른 시골 아이들처럼 자라서 언젠가 농사일을 물려받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준은 부모님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일은 늘 남몰래 이루어졌다. 이준은 또래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뛰어노는 대신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읍내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그림은 늘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의 스케치북은 그의 비밀 일기장이자 그의 내면 세계가 펼쳐지는 캔버스였다. 그는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그림은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우물가에서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준은 스케치북을 들고 우물가로 달려갔다. 우물가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우물 안에서는 희미하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고양이 한 마리가 우물 속으로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우물은 깊었고 물은 차가워 보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어른들이 오려면 한참이나 걸릴 터였다. 고양이는 이미 지쳐가는 듯했다. 이준은 망설였다. 그는 평소 겁이 많고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우물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밧줄 하나가 우물게 놓여 있었다. 이준은 주저없이 밧줄을 집어들었다. 내가 내려갈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았다. 이준아, 위험해. 너도 빠지면 어쩌려고 한 아이가 소리쳤지만 이준은 이미 밧줄을 몸에 묶고 있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밧줄을 단단히 잡아달라고 부탁한 후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물이 그의 발목을 적셨고 어두운 우물 속은 더욱 깊어 보였다. 이주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우물 벽을 짚고 내려갔다. 그의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그의 눈은 오직 우물 속의 고양이에게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양이에게 닿았다. 고양이는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이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이준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왔다. 온몸이 물에 젖고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뒤늦게 달려온 마을 어른들도 이준의 용감한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의 작은 영웅적인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타인을 돕는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책 한 권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낡은 조선 회화사라는 책이었다. 책의 표지는 손때가 묻어 닳아 있었고 겉장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는데 특히 김정호 진정하오 화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김정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그 안에 깊은 영혼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으로 가득했으며 특히 화정마을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생전의 마을에서 손재주가 뛰어난 목공예가로 이름을 날리셨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깎는 것을 넘어 목재의 결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장인이었다. 할아버지는 이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늘 색깔과 재료의 조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준아, 그림은 눈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그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가 그림의 혼을 좌우하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늘 이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되뇌며 김정호 화가의 작품들을 탐구했다. 그는 김정호의 그림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은 깊은 생명력을 느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하게 작은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찍어낸 듯한 검은 얼룩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섬세한 손가락의 지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준은 이 얼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이라는 생각에 늘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만지곤 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얼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비밀의 단서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단순히 목공예가만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품의 진위를 가려내는 비범한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 지문은 할아버지가 특정 예술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이준은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예술적 통찰력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평온했던 화정마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대 건설 기업인 태산건설. 이 화정마을을 대규모 공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기름 냄새와 공장 소음으로 가득 찰 미래를 상상하자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다. 화정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전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태산건설의 계획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마을을 지키려 애썼다. 마을 이장은 화정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대규모 문화 행사를 기획했다. 그 이름은 화정마을 유산 특별전이었다. 전시회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관인
국립미술관 구오리메이슈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화정마을의 오랜 절인 천부람 첸푸안에서 최근 발견된 한 폭의 고화 구화였다. 그림은 아름다운 화정산의 풍경을 담고 있었는데 그림 아래에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화가 김정호의 낙관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 김정호 화가의 잃어버린 걸작 화정운산도 후아팅 윤샨투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주는 마을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아름다운 마을이 공장으로 뒤덮이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마을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다. 국립미술관에서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을 때 이주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책 속에 김정호 화가 작품들을 수도 없이 보고 또 보았다. 그는 김정호의 화풍과 그림 속 풍경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림을 통해 김정호 화가와 교감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곤 했다. 그는 반드시 국립미술관에 가서 화정운산도를 직접 보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준의 미술관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쓸데없이 돈 낭비할 생각 마라. 준아, 가서 논일이나 돕는 게 훨씬 생산적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역시 고개를 저었다. 서울은 위험해. 너 혼자 어떻게 간다고? 이주는 부모님에게 거듭 졸랐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을 이장과 어른들도 이준의 작은 바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준은 그저 마을의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이준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러나 이 모든 좌절감 속에서도 이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마을을 구하고 싶었다. 그는 김정호 화가의 그림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손등에 묻은 할아버지의 먹물 자국이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이대로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어깨에 마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대한 부담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반드시 국립미술관으로 가서 화정운산도를 직접 봐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운명적인 이끌림과도 같았다. 이준 리준의 마음은 절박했다. 아름다운 화정후아팅 마을이 거대 건설사의 소나귀에 넘어가 공업단지로 변모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을 이장과 어른들은 국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화정마을 유산 특별전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지만 이준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특히 전시될 예정인 김정호 진 정하오 화가의 화정운산도 후아팅 윤샨투에 대한 그의 직감은 평범한 호기심을 넘어섰다. 그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책 속에서 김정호의 화풍을 수도 없이 탐독했고 그림 속 필치 하나하나의 깊은 교감을 느껴왔다. 그는 그 그림을 직접 보아야만 했다. 그것이 마을을 구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은 12살 소년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했다. 부모님은 농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미술관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도 그의 간절한 마음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이준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며칠 후 이주는 학교에서 서울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적지는 국립미술관은 아니었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박물관이었다. 이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래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했고 부모님 몰래 준비금을 마련했다. 낡은 저금통을 깨보니 그동안 그림 도구를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쌈짓돈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울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현장 체험학습 당일 이주는 다른 친구들 틈에 섞여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그가 살던 화정마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빼곡히 들어선 자동차들은 그에게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이주는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구경을 마친 후 그는 몰래 친구들 곁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국립미술관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지리를 잘 몰랐지만 그의 발은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는 듯 움직였다. 그의 주머니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조선 회화사 책이 들려 있었다. 책 속의 김정호 화가 작품들이 그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 했다. 마침내 이주는 국립미술관 앞에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은 그의 작은 몸을 압도하는 듯 했다. 그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미술관 내부는 고요하고 웅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주는 안내도를 보며 화정마을 유산 특별전이 열리는 전시실을 찾아갔다.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침내 화정운산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전시실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주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마침내 화정운산도 앞에 섰다. 그림은 거대한 액자에 담겨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림 속에는 그가 매일 보던 화정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봉구리를 휘감은 구름, 굽이치는 계곡,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듯한 나무와 바위들. 이주는 그림 속 풍경을 보며 감탄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선 회화사 책을 꺼내 김정호 화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폈다. 분놀림, 색감, 그리고 여백의 미까지. 그는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처럼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림은 분명 김정호 화가의 것이 아니었다. 민준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림 속 화정산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분놀림은 김정호의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치와 달랐다. 색감 역시 김정호 특유의 깊고 은은한 색채가 아닌 어딘가 모르게 탁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특히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재료의 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책에는 김정호 화가가 화정마을의 특정 소나무에서 얻은 특수한 재료로 먹을 갈아 썼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먹은 오묘하고 깊이 있는 푸른색을 띄었는데 지금 눈앞의 그림에서는 그런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그림 속 구름의 흐름이 실제 화정산의 기류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정산에서 수없이 그림을 그리며 그곳에 자연을 몸으로 익혔기에 이런 미세한 차이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이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 그림은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김정호 화가의 걸작이라고 알려진 그림이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가짜라니 그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 그는 그저 평범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전시실 관리인과 안내원들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외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작은 어깨에 화정마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그림이 가짜라면 화정마을의 문화적 가치는 빛을 잃을 것이고 마을은 공업단지에 흡수될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크게 소리쳤다. 이 그림은 가짜요. 이준의 외침은 고요했던 전시실을 뒤흔들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준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황당함과 함께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한 미술평론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이나 알고 저러는 건가? 전시실 관리인들이 이준에게 다가왔다. 얘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조용히 해라. 그들은 이준을 전시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준은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다시 소리쳤다. 이 그림은 가짜예요. 김정호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김정호 화가님의 그림과는 달라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외치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전시실 안으로 신민철 셴민 제 국립미술관 관장과 한지수 한츠 휴 미술사학과 교수가 들어섰다. 한 교수는 이 화정운산도의 진위를 최종 감정한 인물로 미술계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진 전문가였다. 그는 이준의 외침을 듣고 얼굴을 굳혔다. 무슨 소란이지 어린아이가 감히 국립미술관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준은 한지수 교수를 향해 그림의 위작 의심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하려 했다. 교수님, 이 그림은 분놀림이 달라요. 그리고 색감도 특히 김정호 화가님은 화정마을 소나무에서 얻은 특수목을 사용하셨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깊은 색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한지수 교수는 이준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네가 감히 내게 그림 감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네가 김정호 화가에 대해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신민철 관장 역시 한 교수의 편을 들었다. 얘야, 이 그림은 우리 미술관에서 여러 차례 정밀 감정을 거쳐 진품으로 확인된 작품이다. 네가 뭘 잘못 본 것이겠지. 그들은 이준을 단순히 철없는 시골 아이로 치부하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 이때 전시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서연 리 슈얀 기자였다. 신문사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는 그녀는 화정마을 유산 특별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미술관에 방문했던 참이었다. 그녀는 이준의 용감한 외침과 한지수 교수의 오만함에 흥미를 느꼈다. 이서연은 자신의 직감으로 이준의 말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느꼈다. 어린아이가 저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소리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이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얘야, 네가 어떻게 이 그림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듯했다. 이준은 이서연의 따뜻한 태도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서연에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책을 보여주며 자신이 김정호 화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부해 왔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림의 위작, 의심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서연 기자는 이준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력과 전문적인 지식이었다. 그녀는 이준이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준의 이야기가 특종임을 예감했다. 한편 한지수 교수는 이서연 기자가 이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서연 기자가 자신들의 실수를 파헤칠까봐 두려워했다. 한 교수는 신 관장에게 속삭였다. 관장님, 저 아이를 빨리 처리해야겠습니다. 괜히 이를 키울 필요 없습니다. 신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미술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한지수 교수는 이준을 향해 협박하듯 말했다. 얘야, 네가 계속 이런 허튼 소리를 짓거린다면 너희 마을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어. 너희 부모님이 내 이런 행동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한 교수는 이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이준이 시골에서 온 어린아이인 만큼 부모님과 마을의 명예를 건드리면 쉽게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준은 한 교수의 협박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순간 그의 작은 어깨에 마을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는 한 교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분명히 가짜예요. 제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서연 기자는 이준의 용감한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은 이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자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이준 리준의 이 그림은 가짜요. 라는 외침은 국립미술관 구어리 메이슈관의 고요함을 뒤흔들었다. 미술계의 거장인 한지수 한츠쇼 교수와 신민철 쉔민재 관장은 어린 소년의 당돌한 발언에 분노했지만 이준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작은 어깨에는 화정, 후아팅 마을의 미래가 그리고 억울하게 위작으로 둔갑될 뻔한 진정한 예술의 가치가 달려 있었다. 이서연 리슈행 기자는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지수 교수는 이준을 향한 협박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준이 시골에서 온 어린아이라 부모님과 마을의 명예를 건드리면 쉽게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조선 회화사책을 꽉 움켜쥐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먹물 자국이 그의 손가락 끝에 닿자 이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서연 기자는 이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얘야, 너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널 도울게. 하지만 네가 가진 증거가 확실해야 해. 이준은 이서연 기자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는 이서연 기자에게 자신이 그림 속에서 발견한 위작의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분놀림의 차이, 색감의 미묘한 불일치, 그리고 김정호 진정하우 화가 특유의 재료에 대한 설명까지. 이준의 말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이서연 기자는 이준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소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김정호 화가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림에 대한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준의 이야기가 특종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첩하게 미술관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이준의 설명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말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반드시 세상에 알릴게.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서연의 경고는 옳았다. 한지수 교수와 신민철 관장은 이서연 기자가 이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은 이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신들의 명예와 미술관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한지수 교수는 이 화정운산도의 진위를 최종 감정한 장본인이었기에 그의 명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저 아이와 저 여자를 당장 막아, 한지수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미술관 경비원들이 이준과 이서연 기자에게 다가왔다. 이서연은 이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전시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미술관을 벗어나 서울의 번잡한 거리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준은 난생 처음 겪는 추격전에 겁을 먹었지만 이서연 기자의 손을 꽉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카페에 몸을 숨겼다. 이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이준과의 대화를 다시 듣고 촬영했던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준아, 내 말이 맞아. 이 그림은 분명 위작이야. 네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해. 이서연의 말에 이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작은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서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준의 증언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화정운산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림의 입수 경로, 감정 과정, 그리고 그림의 소유자까지.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미술계 내부의 비리나 거대한 위작 유통 조직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한편 한지수 교수와 신민철 관장은 이준과 이서연 기자의 도주에 분노했다. 그들은 언론의 이준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린아이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미술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그들은 이서연 기자가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어린아이를 이용한다며 그녀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려 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서연 기자는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반응에서 진실의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맡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취재에 매달렸다. 화정운산도가 발견되었다는 화정마을의 첨부람, 치엠프 안으로 직접 찾아가 주지 스님을 만났고 그림이 발견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다. 주지 스님은 그림이 발견될 당시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국립미술관 전문가들의 감정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서연 기자는 또한 미술계의 유명한 위작감정 전문가인 강구진 장요, 陳박사를 찾아갔다. 강 박사는 한지수 교수와는 학문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뛰어난 감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이서연 기자는 강 박사에게 이준의 주장을 설명하고 그가 가진 증거들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이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준이 설명한 그림의 특징들과 그가 가진 할아버지의 책에 담긴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할아버지의 책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먹물 지문을 보고 강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문은 이준군의 할아버지께서 단순히 목공예가만이 아니셨군요. 이분은 아마도 고미술품에 대한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셨을 겁니다. 이 지문은 아마도 이 그림의 진위와 관련된 중요한 표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박사의 말에 이준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먹물 자국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강 박사는 이서연 기자와 함께 이준의 말을 토대로 화정 운산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미술계 내부의 비리와 위작,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화정 운산도는 사실 오랫동안 미술계에 떠돌던 위작이었고, 한지수 교수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이권을 위해 거짓 감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는 거대한 위작 유통조직과 결탁하여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 화정운산도 역시 그들이 진품으로 둔갑시키려 했던 작품 중 하나였다. 이서연 기자는 이 모든 진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 그녀는 이준의 증언, 강우진 박사의 감정 결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모든 증거들을 기사에 담았다. 그녀는 이 기사를 통해 한지수 교수의 위선과 위작 유통 조직의 실체를 만천해 폭로할 작정이었다. 기사가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되자 대한민국 미술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지수 교수는 즉각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경찰은 그를 위작 유통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신민철 관장 역시 관리 소홀과 진위 감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직위 해제 위기에 놓였다. 사람들은 미술계의 권위 있는 인물이 저지른 추악한 비리에 분노했고, 동시에 어린 소년 이준의 용기와 통찰력에 찬사를 보냈다. 이준은 이서연 기자와 강구진 박사 덕분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에 놓인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위작 유통 조직은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진 것에 분노했다. 그들은 이준과 이서연 기자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이권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준이 가진 비범한 감정 능력과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준을 제거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화정운산도의 단서를 찾으려 했다. 이준의 주변에는 이제 새로운 위험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이준은 이서연 기자와 강구진 박사와 함께 강구진 박사의 개인 연구실에 머물기로 했다. 강 박사는 이준에게 그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이준은 할아버지의 책에 담긴 내용들을 강 박사와 함께 연구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키웠다. 이서연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취재를 진행하며 위작 유통 조직의 배후를 파헤치려 했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 되어 진실을 향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었다. 이준은 자신의 손등에 있는 할아버지의 먹물 지문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지문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준 리준 이 국립미술관 고리메이슈관에서 화정운산도 화팅 윤샨투의 위작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미술계를 뒤흔들었고, 한지수 한츠 쇼 교수의 비리가 만천해 드러나면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서연 리 슈엔 기자와 강구진 장 요춘 박사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지수 교수의 배후에는 미술품 위작 유통과 불법 거래를 일삼는
거대한 국제 조직이 존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나자 이준을 제거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찾아내려 했다. 이준은 이제 평범한 시골 소년이 아닌 위험한 음모의 한복판에 선 존재가 되었다. 강우진 박사의 연구실은 이준에게 임시 거처이자 훈련장이 되었다. 강 박사는 이준에게 그림의 진위를 감별하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단순한 육안 감정을 넘어 과학적인 분석 기술과 미술사적 배경 지식까지 이준에게 전수했다. 이준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조선 회화사 책을 강 박사와 함께 연구하며 책 속의 먹물 지문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특정 정보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표시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김정호 진청하오 화가의 진정한 걸작, 화정운산도 화팅 윤샨투의 진짜 위치를 암시하는 지도였다. 이서연 기자는 계속해서 위작 유통조직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조직의 핵심 인물인 박 회장이라는 거물급 인사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박 회장은 미술계를 넘어 정재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소연 기자는 그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구진 박사의 연구실에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이준의 신상 정보와 화정마을의 사진이 담겨 있었고,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고 진실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할아버지의 유산도 너의 마을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이준은 협박 편지를 보고 몸을 떨었다. 그들은 그의 할아버지와 마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강우진 박사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비열한 자들 이준군을 이용해서 진정한 화정운산도를 찾아내려는 속셈이로군. 강 박사는 이준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 음모의 배후를 완전히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준과 이서연 기자에게 박 회장 일당이 노리는 것이 단순한 위작 유통이 아니라 김정호 화가의 진정한 걸작, 즉 국보급 문화재인 화정운산도의 진짜 그림임을 설명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화정마을의 오랜 역사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박 회장은 그 그림을 손에 넣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싶어 했다. 박 회장은 언론을 통해 이준을 미술관에 소란을 피운 문제아로 매도하고 이서영 기자를 선정적인 기사로 명예를 훼손하는 저널리스트로 몰아갔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고, 이준과 이서연 기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서연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협박이 오히려 자신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강우진 박사는 박 회장 일당에게 역공을 펼치기로 했다. 그는 언론에 김정호 화가의 진정한 화정운산도가 존재하며 이를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소년이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 이는 박 회장 일당의 관심을 이준에게 집중시키고 동시에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강 박사는 또한 국립미술관의 진위 감정 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공개하며 박 회장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박 회장은 궁지에 몰렸고 결국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이준과 강 박사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오래된 폐공장이었다. 그곳은 한때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채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박 회장이 과거 불법적인 거래나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상징적인 아지트였다. 박 회장은 이곳에서 이준의 입을 막고
할아버지의 단서가 가리키는 진정한 화정 운산도의 위치를 알아낼 작정이었다. 강우진 박사는 폐공장이 박 회장에게 유리한 장소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박 회장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진정한 화정 운산도를 찾아내야 했다. 강 박사는 이서윤 기자에게 만남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경찰에 미리 상황을 보고하여 비상시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싸움은 이준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이준은 강구진 박사와 함께 박 회장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책을 꽉 움켜쥐었다. 책 속의 먹물 지문은 그의 손에 닿아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듯했다. 폐공장 내부는 예상했던 대로 어둡고 습했다. 낡은 기계들과 철골 구조물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함을 더욱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이준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이곳이 박 회장의 영역임을 직감했다. 박 회장은 폐공장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보디가드 몇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박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이준과 강구진 박사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린 소년과 한물간 학자가 감히 내게 대항하려 하다니. 어리석군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이준에게 할아버지의 책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네 할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내놓으면 너와 너희 마을은 무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은 협박을 넘어선 살기에 가까웠다. 이준은 박 회장의 위압적인 태도에 몸을 떨었다. 그는 혼자였다. 강구진 박사가 옆에 있었지만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을 상대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준 자신의 몫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책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는 이 책을 결코 넘겨줄 수 없었다. 이 책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단서였다. 당신은 가짜를 진품으로 둔갑시키고 진품을 숨겨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악덕 상인일 뿐이야. 이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건방진 것 감히 어디서 어린 놈이 박 회장은 손짓으로 보디가드들에게 이준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이준에게 다가왔다. 이준은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는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할아버지의 먹물 지문을 만지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림은 눈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그려야 한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폐공장 안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박 회장은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서연 기자가 박 회장 몰래 연구소의 전력 시스템에 작은 교란 장치를 설치한 것이었다. 이는 박 회장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이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김민준의 계획이었다. 이서연 기자는 폐공장 외부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당장 복구해. 그의 부하들이 전력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 틈을 타 이준은 캐비닛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책을 펼쳐 먹물 지문이 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응시했다. 그는 지문의 형태를 따라 손가락으로 선을 그렸다. 그 순간 지문이 미세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주는 직감했다. 이 먹물 지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종호 화가의 진정한 화정운산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감별법이자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재료의 혼. 이 지문은 특정 재료와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 회장은 다시 이준을 찾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디 숨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폐공장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이준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책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였다. 폐공장 안은 박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과 깜빡이는 불빛으로 혼돈 그 자체였다. 이준 리준은 숨을 죽인 채 낡은 캐비닛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선 회화사 책이 꽉 쥐어져 있었다. 책 마지막 페이지의 먹물 지문은 알 수 없는 힘으로 그의 손바닥을 지그시 눌렀다. 박 회장 일당은 이준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폐공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준이 가진 진정한 화정운산도 후아 팅 윤샨투의 단서를 찾아내어 자신들의 위작 유통 조직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작정이었다. 이준은 머릿속으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되뇌었다. 그림은 눈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그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가 그림의 혼을 좌우하는 법이지.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먹물 지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진품을 감별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그의 눈에 캐비닛 위로 희미하게 드리워진 달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박 회장의 발소리가 캐비닛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어디 숨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이준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있었다. 그는 달빛이 비추는 할아버지 책의 먹물 지문을 응시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지문에 손가락을 대고 달빛 아래로 책을 비추어 보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희미했던 먹물 지문이 달빛을 받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푸른빛을 띠며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문의 선들이 서로 이어지며 빛나는 복잡한 패턴을 형성했다. 그 패턴은 마치 김종호 화가 작품 속의 구름이나 물결 모양과 흡사했다. 이준은 숨을 멈췄다. 그는 이 지 패턴이 진정한 화정운산도를 감별하는 핵심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림 속 특정 위치에서만 나타나는 미세한 빛의 굴절과 재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진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방식으로 진품과 위작을 구분하셨던 것이다. 쾅 캐비닛 문이 강하게 열리며 박 회장의 얼굴이 이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분노와 탐욕으로 번뜩였다. 찾았다. 이 녀석 박 회장은 이준에게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책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 대신 강렬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책을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진실이에요. 김종호 화가님의 그림은 단순한 분놀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림 속에 빛과 재료의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이 지문이 바로 그 비밀을 밝히는 열쇠예요. 이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은 이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 소리, 어린애의 망상에 불과해. 어서 그 책을 내놓지 못할까. 그는 다시 책을 빼앗으려 했다. 바로 그때 이준은 용기를 내어 박 회장의 손을 피하고 자신을 둘러싼 보디가드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당신들이 훔치려 했던 화정운산도는 가짜예요. 이 미술관에 있는 그림도 가짜라고요. 진짜 그림은 빛과 함께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저 돈 때문에 예술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들이야. 이준의 외침은 보디가드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동요를 일으켰다. 그들은 박 회장의 명에 따라 움직였지만 어린 소년의 진심, 어린 외침에 순간적으로 망설이는 듯했다. 박 회장은 이준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닥쳐, 당장 저 녀석의 입을 막아. 그는 직접 이준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폐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잉, 위잉. 경찰차와 언론사 차량들의 불빛이 폐공장 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서연, 리 슈양 기자가 미리 신고하여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 일당이 이준을 해칠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경찰과 언론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빌어먹을. 그는 이를 갈며 비명을 질렀다. 경찰들이 폐공장 안으로 진입하자 이서연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박 회장을 향해 소리쳤다. 박 회장님, 당신은 지금 미술품 위장 유통과 미성년자 협박,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박 회장을 향해 쏟아졌다. 박 회장은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자신이 끌려가는 동안에도 이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이놈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너도 곧. 그의 목소리는 경찰차에 실려 멀어져 갔다. 이준은 박 회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책이 들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서영 기자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이준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이서연 기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경찰은 폐공장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경찰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할아버지의 먹물 지문 패턴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강구진장, 요즘 박사도 현장에 도착하여 이준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범한 통찰력과 그가 남긴 비밀스러운 감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준의 할아버지는 단순히 목공예가가 아니라 미술품의 진위를 가려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숨겨진 감정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먹물 지문은 할아버지가 진품 화정운산도를 숨겨둔 위치와 감별법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준의 설명을 토대로 진품 화정운산도를 찾기 위한 수색에 착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폐공장의 낡은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먼지에 덮인 한 폭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진품 화정운산도 이었다. 그림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화정산의 풍경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이주는 그림을 보는 순간 직감했다. 이것이야말로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때 국립미술관의 신민철 관장이 다급하게 폐공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이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이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말을 믿지 않았어. 나의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어. 신 관장은 눈물을 흘리며 이준의 손을 잡았다. 네가 진정한 예술을 지켰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신 관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의 눈물은 이준의 손등을 적셨다. 이준은 신 관장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기자들, 경찰들, 그리고 이서연 기자와 강우진 박사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경외감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민준이라는 작은 시골 소년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지켜낸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들의 환호성은 폐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이주는 진품 화정운산도를 품에 안았다. 그림 속 화정산의 풍경은 그의 눈에 더욱 아름답게 비쳤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랑, 화정마을의 역사, 그리고 그가 지켜낸 진실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에 놓인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폐공장에서의 극적인 진실 공개 이후 이준, 리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박 회장과 그의 위작 유통 조직은 미술품 사기 및 문화재 불법 거래 혐의로 일망타진되었고 한지수 한츠 쇼 교수 역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학력과 명예, 그리고 돈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오만함은 어린 소년 이준의 용기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미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이준은 국립미술관 구월이 메이슈관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용기는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언론은 그를 미술계의 어린 명탐정, 화정후아팅 마을의 수호자로 칭송하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한때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힘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신민철 셴민저 국립미술관 관장은 이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이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신 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술관의 모든 진위 감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이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미술관의 어린 명예 큐레이터 직함을 수여하고 미술관의 모든 자료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준의 재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가 예술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이준에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준 간구진 장요준 박사는 이 사건 이후 미술계의 진정한 양심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는 이준의 멘토가 되어 그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예술품 감정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강 박사는 이준에게 할아버지가 남기신
조선 회화사책의 비밀스러운 먹물 지문의 의미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지문은 단순히 진품 화정운산도 후아팅 윤샨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재료의 영혼과 빛의 비밀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담고 있었다. 이주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서연 리슈옌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특종을 터뜨리며 언론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집념과 용기로 어둠 속에 감춰진 거대한 비리를 폭로했고, 그녀의 기사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서연은 이준의 용감한 행동과 그의 순수한 열정에 깊이 감동하여 그와 강 박사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썼다. 그녀는 이제 이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이준의 고향인 화정마을은 화정운산도와 이준의 활약 덕분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태산건설의 공업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대신 화정마을은 문화예술마을로 지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준을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의 이름으로 작은 공원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이준 덕분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오랜 전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이준의 삶은 눈부시게 변화했지만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으며 오직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을 간직했다. 그는 서울로 이사하여 강구진 박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명문 미술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여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았다. 그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주말이면 이준은 여전히 화정마을로 내려가 옛 친구들과 어울리고 화정천 물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여전히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고 그들의 영혼을 담아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히 풍경을 넘어 생명력과 평화로움이 가득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어느 날 저녁, 이준은 강구진 박사와 함께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강 박사는 이준에게 김정호 화가의 또 다른 미공개 작품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준아, 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자료에는 김정호 화가의 또 다른 걸작들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어. 아마도 너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바쳐 김정호 화가의 진품을 찾아내고 지키려 하셨던 것 같구나. 이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짐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을 찾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지키는 사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귀한 선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할아버지의 먹물 지문을 만져보았다. 그 지문은 이제 그에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강구진 박사, 이서연 기자, 그리고 화정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언제나 함께했다. 이준은 자신의 삶이 과거의 아픔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며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은 더 이상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마법의 지팡이와도 같았다. 이준 리준이 국립미술관 구리 메이슈관에서 일으킨 파동은 미술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잔잔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화정운산도 후아팅 윤샨투 사건은 미술품 진위 감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력이나 배경보다 진정한 재능과 통찰력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주는 더 이상 시골 마을의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과 예술을 수호하는 젊은 거장으로 성장했다. 강구진 장요 진 박사의 헌신적인 가르침 아래 이주는 명문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했다. 그는 고전 회화 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화풍을 창조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영혼이 깃든 생명력을 담아내며 국내외 미술계에서 극찬을 받았다. 이주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화가로 손꼽혔으며 그의 개인전은 항상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 회장과 그의 위작 유통 조직은 법의 심판을 받고 철저히 몰락했다. 한지수 한즈 슈 교수 역시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이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세상에 드러났고, 이는 미술계의 정화작용을 이끌어냈다. 이 모든 것은 이준이라는 작은 소년의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였다. 이서연 리슈행 기자는 화정운산도 사건 이후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진실을 쫓는 기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이후로도 사회에 숨겨진 부조리들을 고발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이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아 그의 예술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서연은 이준을 통해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준의 고향인 화정 후아팅 마을은 그의 활약 덕분에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태산건설의 개발 계획은 영구적으로 취소되었고, 화정마을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지정문화 예술마을이자 생태보존 구역도로 지정되었다. 마을의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이준의 이름은 마을의 자랑이자 상징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이준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그의 공로를 기렸다. 이준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화정마을에 화정 예술 아카데미의 말을 설립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던 낡은 학교 건물을 개조한 것이었다. 이 아카데미에서 이준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도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화정마을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쳤다. 아카데미의 벽면에는 이준이 어린 시절 그린 낡은 스케치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그가 고양이를 구했던 우물가 풍경,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숲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준은 아이들과 함께 화정천 물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자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이준은 화정예술 아카데미 개관식에서 축사를 했다.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된 울림이 있었다.
저는 이 아카데미가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학력이나 배경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지만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강연이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이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조선 회화사 책을 들고 아카데미 중앙에 새로 설치된 작은 전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진품 화정운산도가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림은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지만 이준의 뜻에 따라 특별히 아카데미 개관식에 맞춰 잠시 화정마을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준은 화정운산도 앞에 섰다. 그림 속 화정산의 풍경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먹물 지문은 이제 희미하게 빛나며 그에게 할아버지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 지문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이준의 사명을 상징하는 영원한 표식이었다. 그는 진품 화정운산도의 그림 속 한 부분을 손으로 조용히 쓸어보았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가 심어둔 작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의 비범한 통찰력과 함께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실을 전하는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붓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와도 같다는 것을 알았다. 이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화정마을을 바라보았다. 푸른 산과 맑은 물,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의 그림 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듯 영원히 피어날 것이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숨겨진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